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대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상황을 함께 만들어가기가 힘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안동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철수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된다, 뭐 이런. 네, 안철수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이른바 안동설. 여의도에 좀 퍼져 있는 이론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두화 변호사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그냥 개인의 견해를 밝히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공식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조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건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혹시 하게 된다면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딴 분들이 자꾸 언급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협상하기 어렵다는 건 이준석 대표도 늘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를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어서 예. 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뭐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협상이든 아니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공당의 대표로서 각각 이제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경쟁자로서든 이렇게 후보 입장에선 이런 발언이 뭐 개인은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나오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당내에서는 단일화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윤석열 후보는 이거 정권 교체 뜻만 맞으면 10분 안에라도 네. 단일화 단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단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여론조사 이런 방식이 아니라 두 후보가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죠. 아마 DJP 연합 같은 이런 형식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DJP 연합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지지율이 높은 후보 쪽으로 흡수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을 윤석열 후보는 아마 원하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게 되면 논란이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처럼 안동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대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준석 대표도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누울 협상이라든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갈등의 요소로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DJP 연합처럼 권력을 분점하는 형식으로 하고 두 분이 만나서 결단해서 하면 쉽게 빨리 끝날 수 있죠. 다만 안철수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이제 대선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권력을 일정 부분 분산해 가는 쪽으로 해서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는 본인 중심으로 또 단일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접점을 맞추는 게 힘들 거다.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저도 언론 인터뷰 보니까 안철수 후보랑 이게 커피 한 잔 하면 내가 설득할 수 있다. 이거 10분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네. 했거든요. 그만큼 준비한 카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준비한 카드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총리 카드라든지 아니면 예. 장관의 몇 좌석을 이제 국민의 당에게 양보하는 양이라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10분 내로 끝날 수 있을까? 유엔가 가설이 10분 내로란 말도 있는데, 예.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예. 10분 내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예. 본인이 모든 걸 양보하고 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만약에 여론조사로 하게 되면 본인으로 단일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지율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접고 그럼 정말 권력 분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단일화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때요? 진짜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대본에서는 입장을 내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께서 사실 이게 열려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최진석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그분도 정치는 생물이니까 뭐 국민들이
국민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면 이게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또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인데 지금 지난 14일인가요? 지난달인가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도 그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요청을 먼저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 단일화 요구를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는다면 본인은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예. 중요하겠죠. 그래서 후보도 이전에는 그 국민들의 판단하지 않겠냐, 국민들이 기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단일화의 여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일정 부분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해서 협상단 꾸리고 이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대해서 이제 창의력,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저희가 전형적인 문법 있잖아요. 여의도 예. 문법. 뭐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과 달리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쩌면 10분 안에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계속 열어가고 예.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안동설이 맞을지 10분 안에 단판이 맞을지 그건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양측의 신경전은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 주말 전에 이거 단일화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예언은 지금까지 맞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고요. 또 이제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은 이런 표현 제가 이제 워딩이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게 쥐뿔도 없는데 국민의힘 지금 반사익 지지율을 노리고 있다면서 이준석도 어쩌다 대표가 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공격이 좀 치열해질 땐 물밑으로 좀 신경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삿바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한 관점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려면 이게 밀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얘기하면 흡수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예. 해야만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단일화 때도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일정 부분 긋고 있는 것은 이게 너무 본인들이 뭐랄까요 몸이 달아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단일화 협상에서 당연히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쪽이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삿바 싸움을 한다. 저는 밀당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의 말을 안철수 후보의 말을 그대로 받아보면 결국은 지금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거지 윤석열 후보 개인의 능력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 정권 심판으로 간다면 야당 후보가 단일화해서 누가 되든 그거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안철수로 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제 국민들 중에도 예컨대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도덕성 문제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적인 발언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또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 지나면서 좀 속도 붙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여의도 문법에서 우리 후보는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단일화를 얘기할 때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1차 마지노선은 그 후보 등록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13, 14가 후보 등록일일 텐데 그 전에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마지노선은 이제 투표 용지에 이름이 인쇄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28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돼야 되고 그 뒤에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뒤에 한다면 그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붙여놓거든요. 누가 사퇴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28일 예. 전에 다시 정리해 보면 그때까지 단일화해야 사퇴라는 도장이 찍히는 네, 거죠. 사퇴라는 도장이 예. 그 투표 용지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 보통 가장 마지노선이 28일까지다. 이전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의 요청.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건 이제 좀 정치 공학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해서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겠죠. 좀 전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 우리 후보가 도덕성이 뭐 그래서 이제
지지하길 망설이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선 부적절하고 우리 후보 도덕성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 면에서 이게 지지를 예. 주저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마지노선까지 생각해서 뭐 판단이 있지 않을까 예. 뭐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진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사실은. 예. 항상 단일화기만 나오면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단일화가 예. 나오면 모든 이슈로 빨아들이잖아요. 예. 저희 계속 단일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책 예. 얘기를 못 해요. 제가 그럼 이 질문을 바로 예. 드릴게요. 김종인 전 위원장, 이재명 후보와 손잡을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제 최근에 만나셨다고 해서 뭐 80분인가요? 비공개 회동, 예. 그죠? 심야 회동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또 만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9시 51분인가 누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아주 측근이 보내주셨는데 어제 이제 우리 선대본에 남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분이 최근에 찾아가셨대요.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로 찾아가셔서 뭐 이재명 후보를 또 만나시냐 그리고 뭐 어떤 마음으로 그러시냐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예, 메시지를 예, 보냈다는 거죠. 예. 앞으로 뭐 또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만나실 수야 있겠죠. 동선이 뭐 겹치면 만나실 수는 있을 텐데 국민의힘 선대본에 남아 계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다니 뭐 그쪽을 돕는다든가 이게 아니라 뭐 자문을 요청하면 정치 선배로서 동선이 겹치면 말을 섞을 수는 있겠지만 예. 뭐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까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시나리오도 다 상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을 보고 한 언론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썼습니다. 안철수 후보까지 3명이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실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도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이제 뭐 단일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사실 전략적으로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도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단일화를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가 일정 부분에 그게 뭐 100%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양쪽 후보가 누구하고 단일화는 그대로 간다고 저는 보진 않지만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아주 박빙의 승부라면 그게 결정적 카드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할 수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 다양한 형태의 물밑 접촉이 있을 수 있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만나서 조언을 자꾸 하고 예. 얘기를 해주고 뭐 긍정적인 발언이라도 언론에 하게 되면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만나려는 노력을 하고 만남을 더 많이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이렇게 단일화 관련된 이슈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가 논란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어설픈 해명이 사태를 키웠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최근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해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좀 해법을 두고 엇박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친문 계열로 분류가 되는데 선대위 해명이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에서 여러 가지 해명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SNS 게시글도 좀 논란이 돼서 한번 내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대본에서 모든 걸 정리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서 단발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약간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강병원 의원 말처럼 일정 부분 좀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든 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명을 해야 나중에 또 다른 의혹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선대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그
그 개별 의원들이 본인의 생각과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섞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한 몫으로 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그 대응 기조가 지금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수용품 구매나 관용차, 뭐 소고기 구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병원 의원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보자 A 씨에 대한 공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근데 예. 저는 이제 제보자 A 씨에 대해서 개인적인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제 제보자 A 씨에게도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행동이,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갑질을 당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증거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꺼번에 이걸 다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예. 이걸 나눠가지고 계속 선거 끝날 때까지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분이 정치적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지 않는데 예. 이걸 자꾸 나눠가지고 대선 마지막 날까지 조금씩 발표를 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제 생각은 그냥 본인이 당하신 일을 다 얘기하는 건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배 씨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 녹취록의 내용, 지금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배모 씨라고 하는 5급으로 일하셨던 분, 예. 그분의 행동은 절대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너무 나눠서 시차별로 하시는 것은 예. 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그거는 또 제보자분이 그렇게 나눠서 제보를 하는 건지 언론이 나눠서 보도하는 건지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미리 좀 추후에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손님 접대용이다.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지금 뭐 강병원 의원이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진정성을 갖고 그리고 사죄할 사람한테 사죄하고요. 이 제보자한테 우선 사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보자한테 사죄하는 모습은 이 부분으로 해서 이득을 얻은 분,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겠죠. 이분들이 뭐 본인들은 배 씨한테 시켰지 제보자와 직접적인 지시관계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건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대 위에서 내놓는 해명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리 처방할 때도 처음에는 뭐 배 씨가 먹었다라고 하다가 배 씨가 그러면 난임 치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누군가는 또 난임 치료와 호르몬 약이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니까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수용품 같은 것도 그냥 현금으로 사서 영수증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물증을 내놓고 이걸 해명을 하려면 법인카드라든가 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된 것도 있지만 법인카드 내역을 명확하게 내놓고 또 본인이 개인이 샀다고 하시는 건 개인카드 구매 내역을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건 안 내놓고 그냥 현금으로 샀다. 근데 내 사비로 샀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배 씨한테 시킨 건 인정하시잖아요. 배 씨는 그냥 의전팀의 대외 협력 업무를 하는 분이니까 이 공관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요. 직권 남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시고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옛날에 박원순 시장 때 피해 호소인처럼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도 국민들에게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예. 거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요. 계속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요. 그래서 이 사과 부분이요. 김혜경 씨가 직접 해야 되느냐, 한다면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이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예. 제가 이제 바로잡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배 씨에게 김혜경 씨가 모든 걸 지시했다. 이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도 제수용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게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배 씨는 자기 나름대로는 본인이 잘 보이고 싶고 뭐 치기 어린 마음에 했다라고 지금 본인은 아직까지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김혜경 씨에게 다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 정도로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배 씨 입장에서도 지금 A 씨라는 분이 어떤 정도의 모든 걸 갖고 있는지를 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후에 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주머니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사과를 해야지 이거 한 번 사과하고 또 다른 게 또 나오면 그럼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선대위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배 씨가 했던 일과 김혜경 씨와 연관된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사과할 부분들을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하나 바로잡을게요.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배 씨한테 사적인 친분으로 도움받았다는 건 김혜경 씨 입장문에서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불법 각질이고요. 직권 남용죄의 여지가 있는 게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을 사적 노무에 이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후보 그 지자체장, 단체장의 배우자는 공무원을 자신의 사적인 노무에 이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동원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사적인 친분으로 하나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그게 갑질이고요. 그게 불법 갑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김혜경 씨가 그 A 씨라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배모 씨가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모 씨가 어떤 일을 만약에 지시를 받고 있다면 어떤 일을 지시를 받고 있고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서 했는지 하는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거예요. 근데 A 씨한테 얼마나 많이 시켰으면 파악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 논란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 막판이다 보니까 양측에서 이제 공방이 이 부분이 계속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총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낙연 전 대표 이제는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호남 지역하고 진보 진영의 결집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 도움을 주시긴 하셨지만 전면에 나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호남 지역에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라든지 결집력이 있고 또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분들 중에 이낙연 전 대표를 예비 경선을 지지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완전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 동력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즉 최대한 진보 진영 모두를 끌어모아서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박빙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가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호남표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반대하셨던 분들을 끌어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낙연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이제 친문 지지 그리고 호남 민심을 잡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득표율 목표를 25%로 올려잡겠다 이렇게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당내 분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저희가 이제 호남 지지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전에 다른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 지지율을 또 막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그 표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한 20%로 두 자릿수로 얘기를 하다가 20% 얘기하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25%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설에 그 무등산 등반도 하고 그죠? 그리고 호남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좀 더 유권자들과 접촉면이 있어서 이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호남 유권자 중에서도 실제로 젊은 층의 지지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설 전에 손편지를 써서 한 200 몇십만 가구에 호남 가구에 다 배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평가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는 80일 지나서 사실 손잡고 공개 행보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제 경선 끝나고요. 근데 지금도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당원들 중에 그 후보 지위에 대해서 이거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게 원팀이 화학적 결합이 참 쉽지 않구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낙연 전 대표 전격 등판으로 호남 대전은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양강 후보가 집중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이번 대선에 뭐 중풍이 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반중 정서를 노리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중국에 나 할 말은 하겠다 이러면서 중국 불법 어선을 격침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발해를 꿈꾸며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죠. 공유를 하면서 중국의 국민적 분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을 격침해버려야 물론
지금 반중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과격하지 않나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예. 반응이 있죠. 이제 은유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격침을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불법 어선이 사실 논란이 크고요. 우리나라 그 해경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당하세요. 왜냐하면 그 항의하고 이러면서요, 막 무기 같은 거 활용하고 그다음에 막 안 좋은 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아니 우리나라의 해경이 해양 경찰이 정상적인 어떤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또 예. 어선들을 막 단체로 와가지고 해경 괴롭히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한 입장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중 정서는 사실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도 더 많이 커졌잖아요. 저는 정말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경한 의지의 표현이다. 예. 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캠페인을 네. 하면서 화제를 좀 모았는데 111 캠페인입니다. 예. 하루 한 명에게 기호 1번을 호소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인데 이게 또 논란에 휩싸였더라고요. 저 어떤 포스터군요, 논란입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111번이 지금 현재 뭐 간첩 신고 번호인가 봐요. 이게 국정원에 이제 아마 신고가 되는 번호인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루에 한 명에게 1번을 호소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좀 독려하고 또 아는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를 좀 찍어달라고 요청해달라 이런 표현으로 111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번호가 이제 겹치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를 그렇게 뭐 연결하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번호가 우연히 일치가 된 거지 이게 뭐 일부러 그 번호를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원래 말처럼 하루에 한 명에게 1번을 호소해달라고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봐야지 예. 이걸 또 이렇게 뭐 간첩 신고 번호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거 연관하는 거 계속 하는 건 괜찮다고 보세요? 저 저는 캠페인? 뭐 크게 예.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는데요. 의미 자체가 다르기 예. 때문에 왜냐면 왜냐하면 또 기억에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아, 말씀 그렇죠.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번호를 만약 연관시키면 그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예. 볼 때 뭐 제가 많아지도 그럼 쓸 수가 없어요, 뭐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또 막 연결하는 것도 좀 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슈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